내계경제신문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기사입니다. 대한항공 주가 날자 유상증자 판 키웠다. 3조 3천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추진하는 유상증자의 판을 키웠다. 첫 공시 시점인 지난해 11월보다 주가가 30% 가까이 뛰었지만 예정 발행 신주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당초 2조 5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규모로 8천억 원이 불어나게 됐다. 대한항공은 오는 2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유상증자의 신주 배정일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신주 발행 규모를 1억 7,360만 주 유지하기로 했다. 한 주당 배정되는 신주는 0.79주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로 2조 5천억 원 상당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11월 16일 공시했다. 조달 자금 중 1조 5천억 원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투입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보다 약 8천억 원 자금을 추가 획득할 전망이다. 한 주에 14,400원이던 신주 예정 발행가는 19,100원으로 뛰었다. 대한항공은 유증 규모 확대로 들어오는 자금은 채무 상환에 추가로 투입한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주가치 희석 요인으로 증시에서 받아들여지지만 대한항공은 국적항공사 통합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나타냈다. 은행, 환경, 오염 기업에 대출 않겠다. 여신도 투자도 ESG 중심 재편. 은행권이 ESG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 올해 초 4대 금융지주 신한, KB, 하나, 우리은행 회장들은 신년사에서 일제히 ESG를 새 경영 키워드로 내걸었다. 올해부터 금융사가 기업 여신을 평가할 때도 ESG 요소를 상당 부분 반영할 전망이다. 금융기틀이 ESG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산업계의 자금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시 ESG 요소를 고려해 평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적도 원칙, 대규모 사업이 사회, 환경에 영향을 줄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국제협약에 가입했고 이에 따라 사업평가 체제를 개편했다. 이후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이르면 올해 가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은행은 그동안 프로젝트 규모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해 왔다. 한 시중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수천억 원, 수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만 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앞으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거나 석탄 원료 등을 사용하는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은 수익성과 상관없이 대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17개 자회사의 ESG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룹 ESG 통합체계를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여신과 투자를 결정하는 기준도 대폭 변경된다. 기존에는 재무제표 중심의 신용등급과 거래 이력만 봤지만 앞으로는 ESG 평가가 나쁘면 재무구조가 좋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새로 받거나 증액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차 그랜저도 제쳤다. 수출왕 등극한 1위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코나가 지난 2년 연속 수출왕 자리에 올랐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라인업을 강화한 전략이 빛을 봤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코나는 지난해 24만 4,899대가 수출됐다. 지난해 첫 수출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최정상에 올랐다. 2위를 기록한 수출 강자 투싼과도 8만 대 이상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생산 중단, 소형 SUV 시장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1위를 지킨 것은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에 따르면 코나 수출 물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19.8%, 하이브리드는 12.2%이다.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북미, 유럽 등에서 친환경차 열풍이 불고 있는 데다 합리적 가격, 긴 주행거리 등이 호평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에는 독일에서 폭스바겐 ID3, 르노조의 테슬라 모델 3에 이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4위에 오르기도 했다. 코나 일렉트릭은 유럽 공공기관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스코틀랜드 경찰에 코나 일렉트릭 180여 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9년에는 스위스 장크드 갈레즈 경찰에도 관용 차량으로 코나 일렉트릭을 공급했다. 태양광, 수소 이어 우주까지 한화 무손 신사업 속도전. 세계 7위 한화그룹이 사업 확장이 거침이 없다. 작년 말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인수, 합작 투자 관련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태양광, 수소, 우주 등 다른 기업들이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분야에서 한화는 두세 발 앞서가고 있다. 탈석탄 시대를 예견하고 그룹 차원에서 일찌감치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을 깔아둔 덕분이다. 친환경을 내세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아 한화의 신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19조 원으로 올해 들어 약 3조 3천억,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한화그룹이 작년 말부터 연일 쏟아내고 있는 대규모 투자 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사장이 이끌고 있는 한화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한화솔루션은 작년 말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태양광 그린수소 등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증자 자금을 포함해 한화솔루션이 앞으로 5년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금액은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 첫 행보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말 미국의 수소, 항공, 우주용 탱크 전문 기업 시마론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시마론은 우주선 스페이스X 로켓 등의 고압 탱크를 공급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4일에는 한화에너지가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과 손잡고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한화에너지와 토탈은 합작회사 JV 설립을 위해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 개발과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주거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화큐셀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한화그룹은 신재생 에너지에 이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우주, 위성, 사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3일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전문 업체 세트렉-I 지분 20%를 확보했다. 최종적으로 약 30%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 반도체 좀 다급한 미, 일, 독 정부, 대만의 이례적 SOS,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회사 TSMC와 UMC가 있는 대만 정부에 이례적으로 반도체 증산을 요청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2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부족해진 작년 말부터 여러 나라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해 반도체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요국들이 제조업의 소재 및 부품 부족을 이유로 특정 국가에 증산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만의 담당 부처인 경제부는 이미 자국 반도체 기업에 차량용 반도체를 서둘러 증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운드리 1위, 3위 기업인 TSMC와 UMC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4%와 7%에 달한다. TSMC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기업과 긴밀히 협조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와 삼성전자도 주요 제조국들로부터 반도체 증산을 요청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의 17%를 점유한 2위 파운드리 업체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2위, 3위 업체인 네덜란드 NXP와 일본 르네사스 등은 자동차 업체들의 납품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다.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PC의 전원관리용 반도체와 게임기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줄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마찰로 미국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제재한 것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을 불러온 요인으로 꼽힌다. SMIC는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차와 가전용 반도체를 대량 생산해 왔다.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3사와 독일 폭스바겐, 미국 포드모터스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감산 등 생산 조정에 들어갔다.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올해 상반기 감산 규모가 150만연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국의 증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품귀 현상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차량용 반도체는 이윤이 적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즉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반도체 업체들이 증산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용 관계자는 반도체 부족이 적어도 수개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신정부의 경제정책 5대 포인트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인사청문회 및 주요직 임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부분 인사로 본 경제 방향과 이에 따른 바이든 정부 국정 운영 초기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대공황 수준 넘어선 3차 경기 부양책 추진 전망. 정경련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관전 포인트는 3차 경기 부양책, 미국 구제계획 통과와 국방물자 생산법 등 코로나 긴급조치 시행 여부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재정부양책에 있어 크게 행동, 액트 빅 하겠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는 한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 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경제전시상환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고문이자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정경련은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약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은 인당 지급되는 개인 재난지원금 1,400달러를 비롯하여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자가격리, 확진시 유급휴가 지원 등을 포함한다. 현재 미국의 1차 2조 달러, 2차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합계는 미국 GDP의 14.5% 규모로 이미 대공황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다. 또한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명 백신 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여 백신 생산을 가속화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국방물자 생산법은 한국전을 계기로 재정, 안보, 국방을 위해 대통령 직권으로 기업이 특정 물품을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으로 지난해 코로나 확산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했다. 한편 정경련은 3차 경기 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저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3차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당초 2025년으로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중산층 재건 위해 최저임금 2배 인상 가능성. 정경련은 백악관의 싱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중산층 재건, 소득 불균형 개선 등 민주당 수건 사업들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읽혀진다고 밝혔다. 세실리아 라우스 위원장 지명자는 교육, 인종, 이슈 전문 노동경제학자이며 제러드 번스타인 위원은 중산층, 빈곤, 저임금 노동시장 전문가로 민주당 내 개혁 성향 진영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힐러리 대선 캠프 출신의 헤더 부시 위원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주목받는 학자이다. 중산층 재건을 제1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 및 단체 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 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8개 주가 최저임금 15달러 도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3차 경기 부양책에도 최저임금 조항이 포함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세 번째,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과 경제재건 가시화. 정경련은 바이든의 제조업 부흥과 경제재건 비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책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력해 향후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추진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총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 시절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미국 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온 로드 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벤처 캐피털사 창립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든이 주창한 메이크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 비전은 미국 내 제조, 미국산 원자재 구매 조달, 외국 진출 미 기업의 미국 회귀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대 정책이다. 네 번째, 미국 내 생산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대상 10% 세액 공제,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연방정부의 미국산 조달품 구매에 4천억 달러 투입,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 10% 징벌적 과세 부과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탈관세 동맹과 함께 전략 바뀌며 더 강력해질 대중정책. 미국은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타이 대표는 대중국 정책에서 방어와 공격 전략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국 강경파로 트럼프식 양자관 관세 공격과 경제 제재를 방어적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내 산업, 노동자에 대한 직접 투자를 비롯해 미국의 동맹 우호 진영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타이 대표 지명자는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개정 협상에서 강력한 노동 환경 기준을 관철시켰다. 이 밖에 지난 19일 미 금융위 인준청문회 자리에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무역 현안에 있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중국의 불법적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울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토니 블렁컨 국무장관 역시 트럼프의 모든 방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한 접근은 옳다라고 평가하고 신장위 그루족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정책 강경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동맹 강화 움직임 5G 미국 민주국가동맹 D10 공식화. 미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추가 주목된다. 5G 등 신기술 패권과 통신 안보 관련해서는 미국과 EU의 기술 민주 동맹이 논의 중이다. EU는 신기술 관련 기술 산업 표준을 미국과 공동 설정하여 중국의 우위 확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 설립을 미국에 지난해 12월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웨이 5G 장비 배제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의 신기술 패권 전쟁에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경련은 밝혔다. 한편 정경련은 오는 6월 예정된 G7 정상회의의 화상 사전회의가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G7 확대 개편 여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의사결정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가 옵저버로 한국, 호주, 인도 3국을 초청한 가운데 G7을 확대하여 D10 민주주의 10개국으로의 개편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질서 회복과 동맹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 우호 진영과의 연합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D10 구상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은 포린 어페스 기고를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해 D10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신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